네, 안녕하세요. 이번 창업 토크 시간에는 이번에 이제 17일 날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확정된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자,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금액으로는 240원, 비율로는 2.5원 인상된 수준으로 올랐고,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206만 740원입니다. 15시간 동안 발생 경로는 펼쳤다고 얘기하는데, 어,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로 최종 9,860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최저시급 만 원 이야기가 결국 아직까지도 좀 더 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만 원이 기어코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최저시급은 이제 11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거는 2007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 걸린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년도 결정된 최저임금은 어 8월 5일까지 좀 더 조율한 다음 내년 2024년 1월 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최저임금. 네.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월급 아닙니까? 네. 음. 그래서 최저임금, 저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몰랐는데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음음. 네, 산업통상부 자원 하에 음.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어 최저임금 제도라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자의 질적 노동력의 향상을 위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소득 분배, 너무 극단적인 빈부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와의 임금의 격차,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의 제일 큰 구성 결정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일, 주, 월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개념과 영역에서는 저는 또 이 몰랐던 사실인데, 이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헌법에부터 개정이 되었던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행이 안 돼 있다가 이제 그 90년대 말부터 여기 1986년 12월 달부터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어서 88년부터 진행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규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가 이제 불과 시행된 거는 9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부터 제대로 시행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최저임금제도에 오타가 났네요. 임급제도네요. 임금제도인데, 임금제도의 이제 목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저희 김태희 열사? 전태일, 전태일, 이거 전태일. 헷갈려서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에 이걸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저희가 있는 가상 구호 비서단지도 예전에 뭐였죠? 그 공 공제 공장 이제 예. 특히 그쪽에서 의협.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인간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걸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최저임금 제도의 제일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라고 요즘 생각이 듭니다. MZ 분들이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원래 구로공단이었잖아요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다 이제 구로공단이 되면서 네. 지금이야 이제 지식산 센터들이 이렇게 왔지만 네. 여기서도 가끔 옛날에 있었던 그 되게 안 좋은 건물들이 가끔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막 14시간 15시간 일하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야근 수당 없고 네. 그죠? 네. 임금 체불도 체불도 많았다고 많고 나왔고, 그쵸. 예. 그래서 그 열사 평전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심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그때 전태일 열사가 이제 활동할 때 이제 그때 예. 엄청 고생을 하고 그랬다고 했던 저도 꽤 많이 읽었었어요. 네. 예. 음. 예전에 그리고 9.25 공단 같은 경우도 실제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옵니다. 음. 그래서 학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다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뭐 휘황찬란하게 고층 건물들이 확 올라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후미진 곳, 구석진 곳에 가면은 2-3 층짜리 단층 좀 허름한 건물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향상에 이제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했고 이 효과로도 다음과 같이 이제 임금 격차가 완화하고 아무래도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금 자기 이제 경쟁력에서 이제 월급 깎아서 이제 경쟁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뭐 100원 단위로 좀 많이 올라왔고 그나마 문재인 정권 초기 중장 그 중기 부분이죠. 2018년이면 그때 대단위로 1,060원 정도 올라서 16% 정도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고 이 당시에도 좀 말이 많았죠. 한 번에 많이 너무 많았죠. 급격하게 이제 오른다. 네.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점점 좀 낮아지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이제 2023년에서 24년에서는 260원, 250원 정도 올랐다. 그리고 상당히 적게 오른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하냐라고 봤을 때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더라고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그래서 매월 3월 1일인가 2일 날 소집이 돼서 사용자 측과 이제 전문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 제도 임금안이 제출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투표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과반수 이상 나오는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최저임금 제도에 따라서 좀 문제가 한 가지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추가해야 하는데 최저임금만 있는 게 아니고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주휴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한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인 건데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5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도 6일치 급여를 줘야 아. 된다라는 거고 여기 써 있듯이 그 뭐야 일주일인데 일주일 중에 5일 정도 일해도 하루 정도는 일을 한 것처럼 봐야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경영계가 그래서 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은 실질적인 내년 최저임금은 11,832원이다. 월 178시 아니 4시간 근로하게 되면은 이제 주휴수당까지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휴수당을 주게 되면 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이제 근로 시간을 뽑는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더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시급을 10,000원 이상 올리는 게 속 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만, 태국, 뭐 멕시코, 콜롬비아, 터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아마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고민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임금 수준은 일본을 앞질렀다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휴수당 반영을 하면은 앞지르는 상태이고요. 주휴수당 빼면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조금은 낮은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아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일본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높아졌다 얘기하지만은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 외국인 근로자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음. 자국인 일본 분들은 최저임금보다 30%에서 40% 높은 임금을 주는 게 일본의 현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일본보다 최저시급이 높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받는 게 높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은, 그리고 일본의 실질적인 임금률을 빼면은, 음. 약간 그런 좀 약간 조건들이 있는 거 보면은 포함하면은 우리나라 일본보다 월급은 좀 높아졌다. 여기에 근데 또 한 가지는 엔저 현상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뉴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좀 서로 상반된 시각으로 보는 뉴스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먼저 연합뉴스에서는 최저시급도 못 받는 자영업자가 태반인데 최저임금이 올랐다라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업계 뭐 주휴수당 포함하면은 13,000원이 한계다. 이건 지금 임금을 줄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카페 점주도 뭐 소상공인 쪽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이 좀 문제다라고 한 측면이고,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그래도 아쉽지만은 어쩔 수가 없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점점 소상공인 분들은 최저임금을 주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지만은 그나마 기업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상황인 것 같고, 반대로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오른 최저임금 2.5% 인상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07년 이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고, 물가 상승률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면 등 가공식품은 작년에 7.5%가 올랐고, 이런 가공식품만이 아니고 전기, 가스, 수도 요금도 25.9%, 상당히 엄청 많이 올라서,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근로소득이 절대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낮게 올라가면서 아까 우리가 했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이쪽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최저임금에 뭐 2.5% 인상했다, 낮췄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세계일보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을 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도저도 아닌 제3 세계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한 최저임금 차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 차등 적용이 있는데, 이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이라고 지금 경제부총리 하고 계신 분이 의원 시절에 최저임금 차등법을 발의했지만은 지금 현재 그 환경노동부에서 계류하고 있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지금 현재 그 노동법에 의해서 업종별 차등은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것도 지금 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저희 스타트업이나 근로자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스타트업을 운영하시게 된 창업자분들도 직원을 뽑고 직원을 채용하시게 되면은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게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스타트업의 팀원분들도 최저임금 정도는 받아가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스타트업 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또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브리핑 끝났습니까?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9,860원 이렇게 나왔게 됐네요, 보면은. 음. 근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함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예전에 느꼈었던 바를 얘기를 드리면, 최저임금의 앞에 페이지에서 보면 중간에 이제 연도별 최저임금이 지금 2018년도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저 시기에 오를 때 당연히 반발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기존에 한 저기 5%씩 올리던 걸 갑자기 16% 올리고 그러니까.
두세 배 올린 거잖아요. 네. 저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두루누리 이제 사회보험 지급,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있었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걸 만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고용주 입장에서 그거를 쪼끔 보전을 해 주고자 4대 보험료의 대부분을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보전을 해 주는 조치가 2018 년부터 22 년까지인가 21 년까지 계속 진행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올려준다. 그러면 기업인들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분가하는 것 중에서 4대 보험료만큼은 정부가 확실히 내주겠다라는 거였었는데 보통 4대 보험료 얼마 내는지 아세요? 내 월급을 100 이면 4대 보험료를 기업이 얼마를 부담하는가? 5%에서 10% 정도? 또 15.4% 부담합니다. 15.4% 정도가 이제 4대 보험료로 책정이 되고 그중에서 이제 국민연금의 일부분을 이제 그 피고용주 즉 직장인이 근로자가 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업주가 내는 이제 비용이 한 10에서 15% 정도 약간 좀 차등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면 상황에 따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10% 라고만 해도 어쨌거나 이제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네. 월급이 근데 원래 100 이면 실제로는 4대 보험까지 생각하면 115를 낸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고 그 4대 보험료의 대부분은 기업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월급이 올리면 기업이 당연히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순수 연봉 플러스 곱하기 15%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기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이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얹어서 근로지원금들을 되게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베니핏을 지원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 정부의 기조였는데 문제는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작년에 정권이 바뀌었어. 음.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아. 고용 정책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 지금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네. 그 피로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 부분을 예전에는 다른 지원금으로 그걸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림도 있고 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어쨌거나 커버가 돼요. 그렇죠. 잘 나가는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뭐가 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그죠? 않겠죠. 네. 일반 분들보다 월급이 높은데 네. 오히려 최저월급에 대해서 타격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특히 작은 기업들이 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음.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힘들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돼요? 그냥 차등 적용하자. 그리고 음. 부가가치가 낮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그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이 좀만 올라가도 거의 적자로 내려갈 수도 있는 네.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차등에 대한 논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음. 차등에 대한 논리 외적으로도 '차등을 주면 안 된다.'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그럼 음. PD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최저임금을 차등을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근로라는 거에 대한 그 동일 이제 임금 뭐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나균 효과라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동 생산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노동 생산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누구는 이 해당 부분이 노동 생산성이 음.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높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음.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최저임금의 음. 그 차등이 저는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음. 하나가 그 어떤 이유 괜찮고 음. 어떤 이유는 높은 거냐. 음. 근원적인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차등으로 나온다면은 대표적인 이 업무 중에 하나가 그 마트 캐셔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대체가 또 많이 되고는 있지만은 음. 상당히 좀 노동 생산성이 좀 낮은 업종 중 하나인 거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이게 과연 이제 노동이 가치가 없는 노동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의문이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업종별 차등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걸 한번 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저숙련 노동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빠져야 될 아니 빠져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저숙련 노동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대다수의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장애를 좀 가지고 있거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저숙련 노동자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삶은 "넌 몸이 아프고 뭐 정신이 아프니까 계속 하층민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런 식의 좀 낙인을 찍는 게 아닐까 싶어 가지고 음. 저는 쪼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게 그 최저임금이 그렇다고 해요. 왜 최저임금을 계속 10,000원으로 올리고 이제 그런 운동들이 나오는 한편의 그 메커니즘이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진국으로 올라가냐 안 가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선진국으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근로자 한 명당 좀 소득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진국으로 그렇죠. 올라간다는 자체가. 네. 후진국일수록 월급이 낮잖아. 일만 그렇죠. 죽어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최저 월급을 높여서 네. 그 정말 사회 밑 하층에 있는 분들도 '사람답게 살자.'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게 아마 최저임금 운동이 그쪽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모든 일에도 이제 속도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이제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올리자.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근로자 쪽의 그런 생각이 나고, 만약에 제가 생각이 된다면 네.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사용자는 언제나 문제가 없어. 음. 그죠? 대기업은 전혀 문제가 그쵸. 없어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회사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최저임금보다 쪼끔 더 낮은 돈을 줘야 굴러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즉 음. 몸을 갈아야 돈 버는 회사들이 있는 거지. 아. 그러면 몸을 갈아야 되는 회사들이 최저월급을 올리면 바로 적자와 이런 쪽으로 반영이 네. 되면서 그 '우리는 어떻게 살란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개념이 쓰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진국에 대한 인식으로 가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음.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네. '아직은 좀 더 노동 시간과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럼 최저임금을 높일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좀 더 일을 좀 더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갈 수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힘들지만, 당장은 힘들지만 선진국으로 가야 돼. 음. 그러면 이제 월급을 올리고, 음. 그러면 기존에 부가가치가 낮은 회사들은 임금을 못 주니까 네. 퇴사가 되든지 회사가 없어지겠죠. 네. 근데 그 탈피 과정을 겪다 보면 고부가가치 기업들만 남을 거 아니야. 음.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거 아니냐. 뭐 아. 그런 생각을 가진 견해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음. 이제 만약에 저부가가치, 지금 네. 나도 지금 아무리 일해도 평균 임금이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은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마음속에 충격인 거죠. 음. 여태까지 이걸로 살았고 앞으로도 몇 년 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월급이 이렇게 올려 최저임금이 올라 버리면 나는 못 먹고 살란 말이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나올 때 주휴수당, 아까 최저임금 나올 때 좀 근로보조금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좀 지난번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섞었다면 여태까지는 그런 게 현재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지금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관점을 이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저 부가가치가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망하게 되고 폐업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저 부가가치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근로자분들도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뭐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속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음. 이런 것들이 진짜 답이 없는 문제인 거고, 꼭 그 최저임금 상승만이 문제는 아니고 좀 사회 현상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의 그 타는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인 것 같은데, 이런 거에서도 되게 맞물려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경제 현황 이런 것도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보다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고부가치 사업 쪽으로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근로에 대한 보조금적인 것들이 좀 지원 사업이 좀 많아지고 좀 살펴볼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최저임금의 타격을 소상공인이 받잖아요. 네. 아까 뉴스에서는 뭐 답이 없다 뭐 이랬는데 실은 피해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15시간 이하로 해서 주휴수당 특히. 주휴수당이 그거잖아요. 토요일에 일을 안 하지만 월급을 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안 주려면 한 주에 이제 15시간 미만으로 일시키면 안 줘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휴시간을 안 주고 이렇게 일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거는 그냥 이제 3.3% 그냥 사업소득 처리하고 그냥 아예 4대 보험을 안 주는 거야. 4대 보험자지만. 제가 아는 소상공인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그렇게 가는 근데 거죠. 반대로 이런 그 제도를 어떻게 보면 저는 악용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악용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악법도 법인데 뭐 악법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4대 보험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뭐 퇴직금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없다 보니까 없죠. 예, 3.3% 하면 당연히 더 없고. 예, 근로자 측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3.3% 하게 되면은 직원을 계속 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네. 그 노동법 지켜가면서 하는 거가 그게 편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있고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에서 구할 때 보면은 15 일주일에 15 그러니까 15시간을 낮추려고 하는 꼼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음식점에서도 하루에 2시간씩.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안 구해진다." 뭐 이런 소리 네. 하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왔다 갔다 뭐 출퇴근 시간 포함하면 2시간일 텐데 일 2시간만 한다면은 이거는 뭔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답은 없지만 그래도 지켜가면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음. 예. 임금도 문제지만은 물가 상승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겨레 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라면 등 가공식품 이게 음식 쪽에서는 최저일 텐데 어떻게 보면 기초 식량 뭐 이런 쪽인데 이게 벌써 7.5% 거의 한 10% 올랐고 네.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무려 25%. 그러니까 플러스 이 교통. 네, 그쵸. 교통도. 예. 교통도. 교통이 서울시 버스 요금이 내년에 30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250원이 오르고 버스 요금보다 더 오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전두환 시절 때도 우리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그때는 최저임금 월급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사람들이 뭐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없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물가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인상을 많이 못 했어. 근데 물가를 확실히 잡으니까 체감이 없어. 근데 지금 아까 본 것처럼 물가는 급속히 올랐는데 오히려 최저월급 5% 오른 것도 되게 근로자 입장에선 작게 느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볼 게 아니고 물가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물가적인 부분이 너무 대기업이나 기업들 쪽에서 너무 그 충격을 흡수해 주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없잖아 아니 드는 특히 그냥 거고요. 공공기관 주도에서 지금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거는 결국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면 그 공공요금을 못 내는 분들은 그만큼 가난해진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공요금 상승 이상으로 내가 성장해야 돼. 그래야 내가 가난하다는 느낌을 안 받아. 그지 공공요금 25% 성장했으면 내 월급도 25% 올라야 내가 그거에 대한 타격을 안 받아요. 근데 최저월급 이번에 5%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실질 임금은 한 마이너스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겠죠. 네. 월급은 제자리이지만 나가야 되는 지출은 늘어났다. 그 부분대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엔게이지 지수가 높은 이제 저소득층일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게 참 이게 되게 우울한 얘기라 이런 주제를 좀 안 가졌으면 좋긴 해. 보면 너무 우울해 진짜 보면은. 그쵸. 왜냐하면은 이래도 좋을 리가 없고 저래도 좋을 리가 없어. 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최저임금 올랐기 때문에 네. 기업인 입장에서 네. 그만큼 지출이 느는 거야 일단은. 그렇죠. 근데 그게 5% 올랐다고 5% 지출이 아니야. 네. 아까처럼 4대 보험 등등 하면은
네. 실제로 곱하기 거기에 이제 더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한 6%는 오른 느낌, 좀 더 오른 느낌이 음. 당연히 실제로도 오를 거고 네. 느낌이 나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좋아하느냐, 5%만 올려주면 장난까냐 이러는 거지. 또 다른 거예요. 보면 옆에서는 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쵸. 이게 우리가 스타트업 팁이니까 네. 창업 환경이 안 좋다고 보면 된다. 쉽게 얘기해서. 창업을 할 때 직원들 월급은 엄청 많이 줘야지. 네. 내 월급도 가져가겠는데 직원들 월급 더 줘야지. 그리고 창업하면은 공과금 안 내냐고. 네죠. 내죠. 그리고 창업하다 보면은 밥 같은 거 안 사냐고. 사죠. 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업할 때 창업 비용이 증가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업의 관점에서는 창업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이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거든. 네.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결국에는 근로자들이 주머니가 가벼워진다는 얘기잖아. 지금 어떻게 그렇죠. 경제랑 같이 놓고 봤을 때 네. 내 월급은 5% 올랐지만 5%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최저 월급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동결해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렇잖아요. 최저 월급을 딱 받고 있는 사람들만 5% 오르는 거지. 최저 월급 이상으로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동결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최저 임금 이상만 맞춰주면. 그래서 창업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최저임금의 경제 활성화 그 측면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 특히 소상공인 쪽에서의 약간의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는 약간 좀 단기적이고 약간의 나가는 지출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출이 좀 늘어나는 소비 지수가 좀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반대로 업종별로 좀 타격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필수적인 이제 생활 물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일수록 타격이 커질 거고 그 외에 좀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타격이 생각보다 크진 않겠죠. 반대인가요?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나타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공 비용이 증가했다. 특히 전기가스 지금 보시면 전기, 가스, 교통 이런 공공 비용 그리고 필수 소비재인 뭐 라면이나 식품 이런 거 안 오른 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 한마디로 이미 벌써 지갑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월급이 짝짝짝 오르지 않는 이상 어쨌거나 마이너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 소비자는 지갑을 적게 열 거고 그러면 경제는 당연히 안 돌 거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약간 좀 비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뭐 낮아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좀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창업을 했을 때 처음은 누구나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처음에 무조건 돈을 써야지. 네. 무조건 깔지. 한 2-3년 동안은 거의 깐다고 봐야죠. 네. 근데 들어오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투자나 그런 것도 시장도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대로 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돌면 돌수록 창업하시는 분들도 좀 그쵸. 큰 도움이 될 텐데 시중에 돈이 돌아야 사업이 잘 되는데 네.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이렇게 줄이는 단계에서는 물론 거기서도 성공할 분 성공하고 창업 도전할 분들 해요. 그거는 하지만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조금 그쵸. 어려운 요인들이 그래서 많이 있다. 이게 경제가 어려워져도 경제가 호황이어도 성공하실 분은 성공하고 그쵸. 실패하실 예. 분은 실패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워낙 특수한 케이스니까 좀 중간 평균치를 바라본다면은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창업 환경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무튼 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서상에서 이제 비용 부분이 항목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제 똑같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순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마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고 네.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든지 그렇다고 뭐 급여를 안 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뭔가 내적인 혁신을 찾거나 아니면 외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적인 숙제들이 지금 현재 시대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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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내년 최저 음. 임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자료와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드림워커 인사이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창업 토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